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여준성 지역위원장 그리고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준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굳은 날씨 이렇게 오셨는데 좀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계속 뭐 탄핵 국면이어서 네. 서울 집회도 다니고. 집회 많이 다니시는군요. 서울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당 정비, 조직 정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의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좀 조직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최재민 의원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재민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나라가 이렇게 좀 안정되지 못해서 또 여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직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지역 또 원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좀 꾸려나가 볼 텐데요. 먼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꼽아온 내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준성 위원장님께서 이번 주 베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난 26일이죠. 대전에서 93세 할머니가 복지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는 내가 나라에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나라가 나를 잘 돌봐줘서 늘 고마웠다라며 300만 원짜리 수표를 행정센터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와. 제가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평생 어렵게 살아온, 그리고 이분이 기초수급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3세 할머니도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리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이 소식을 베스트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300만 원을 모으셔가지고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 이 300만 원 말고도 네네. 지역 대학에도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이제 좀 어렵게 사셨지만 남을 위한 그런 따뜻한 마음만큼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기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300만 원이나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께서 93세 할머니께서 기부를 하셨다라는 소식을 가져오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일침을 해주신 게 이제 권력자들도 좀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참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였어요. 내가 나라에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나라가 나를 잘 도와줘서 늘 고마웠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이분들이 대한민국 세우신 거고 지금 또 지켜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재민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베스트 소식도 바로 좀 만나볼게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예, 저는 2월 25일 원주 MBC에서 원거리 통학 불편, 원주 봉화산 이지구 3월부터 에듀버스 지원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처음 인사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역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봉화산 이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세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3월 4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아침에 제가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부영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안에 정류장에서 이제 승하차를 하고요. 한 120여 명 학생들이 기존에는 도보로 편도 50분 걸리는 거리를 이제 에듀버스, 즉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명동원 개발하고 연계가 돼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 이게 이제 미뤄졌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였던 게 부영아파트 옆에 학교 부지가 약 3,300평인데 교육청에서는 5,000평 이상이 되어야 학교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7년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정말 고생을 하셨거든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봉화산 이지구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 8월에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라는 지원 대상을 추가했고 이게 이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네네. 오늘부터 통학버스가 다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원으로서 참 이렇게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 오늘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민생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로 편도로 도보 50분이면 네. 이 아이들을 사실 요즘 뭐 초품화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최대한 이제 가깝게 해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분명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따로 돈을 주고 이렇게 예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해 오셨고 또 이제 형편상 그것이 부담이 됐으면은 아이들이 제가 그 도보로 통학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참 위험하고 네. 좀 6차선, 7차선 이런 대로를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아이들의 그런 교통 환경이 정말 위험했고 어떻게든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된다. 근데 기존에 이것이 안 됐던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왜 이거를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신기했고 사실은 근데 이게 1단계 과제 해결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여기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10,000평 이상 되는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학교가 신설돼야 되고 제가 작년에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교육감한테 여기 학교 지어줘야 된다. 우리 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 만나서도 여기 학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는 통학버스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지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응당 이제 좀 예, 아이들이 겪는 불편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대응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일단 학교가 지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에듀버스가 뭔가 확대될 계획이라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제 하루에 3회 지금 배차가 되고 있어요. 그 등교할 때. 네. 그래서 학생 수가 120여 명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입학 계약이다 보니 네네. 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일도 좀 지켜보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켜보면서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배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먼저입니다. 네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여러 뭐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 환경, 그다음에 의료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예. 그럼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 5,000명이라는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갖다 대니 이게 이제 행정 편의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네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면 그 사회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시에도 과거의 농어촌처럼 소규모 학교 위주로 네네. 학교를 가까운 곳에 많이 짓는 것이 오히려 저출산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제 뭐 사회가 바뀌고 있는 만큼 어쨌든 이 학교라는 형태도 좀 다양화돼야 하는데 관점이 바뀌어야죠. 예전에 그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베스트 소식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워스트 소식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최재민 의원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에도 학교 소식입니다. 네. 제가 지난 7월부터 교육위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네. 학교 소식을 가져왔어요. 역시 오늘 입학식을 한 기업도시의 섬강고 이야기예요. 네. 이 내용은 지난 2월 28일 헬로티비 뉴스에 공사 중 원주 섬강고 개교부터 원격 수업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섬강고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은 섬강중학교에서 했어요. 학교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도교육청에서는 일주일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현장도 가보고 살펴봤는데요.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엄청 비좁습니다. 학교가 들어서기에는 비좁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하. 역시. 그래서 이 비좁은 땅에 우리 지금 학생들 과밀 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평지가 아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 그래서 학교를 계단식으로 올려요.
그러면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잡았는데 네. 25년 3월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16개월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안 네. 그러면 26년 3월로 연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도시 학생들이 그동안 기업도시에서 원주 시내로 시내버스로 편도 1시간 이상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된 그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25년 3월, 그러니까 오늘 입학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는데 네. 참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왜 그러네요. 평지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교육청만 비판을 받을 것은 아니다. 네. 우리가 한 도시를 계획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교 계획, 학교 부지 계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비좁으니까 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기에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우리 네. 아이들의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무리하게 10일에 대면 수업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진 불안하죠. 않다. 예.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 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잘 감시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도시계획 자체의 시작부터 시작점부터 지금 이제 시와 교육청의 어떤 공동으로 좀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여준석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소식을 워스트로 가져오셨거든요. 이게 이제 아니 저는 워스트는 다른 바꾸셨습니까? 내용입니다. 네, 다른 예. 내용. 아니 원래 다른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 저 성가고등학교 얘기 잠깐 조금만 더 네네 붙이면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지방 도시들이 다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1번이 교육, 2번이 의료, 3번이 문화 정도 되거든요. 그 교육과 의료가 가장 기본입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이나 의료 시설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지금 10일에 대면을 할지 말지 좀 이제 결정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부모들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일이 전혀 무리인 상황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들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소식으로 섬강고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이다라는 소식을 가져오셨고요. 여준성 위원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소식을 워스트로 가져오셨나요? 예, 저는 3월 1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국헌문란 가세한 국민의힘이라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인데 이분이 경찰 출신이에요. 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선동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국가기관에 대한 이 폭력을 선동하는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으니 이분은 분명하게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워스트 뉴스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워딩을 한 건가요?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이 뉴스가 계속 지금 회자가 됐는데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네. 개인의 발언인데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사 제목에서처럼 뭐 국민의힘이 국헌문란에 가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뭐 좀 강하게 이렇게 제목을 뽑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를 악마화 시켜야지 반사이익의 그 이익을 받는 우리 정치 프레임 구조 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가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아쉽고 좀 그런 정치 프레임은 좀 우리 정치에서는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헌문란 가세한 국민의힘 폭동 사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또 워스트로 꼽아 오셨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들 바로 만나볼게요. 92.7 감사합니다.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1단지에 보내주신 성원 더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전을 담은 용인 단 하나의 위대함으로 더 그레이트 원 용인 프루지오 원 클러스터 2, 3단지 3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고? 사채 아니야? 아니야, 대부업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서민금융회사야. 그래도 왠지 불안한데. 걱정 마. 이자율은 최고 금리를 넘지 않고 사채 피해 신고나 채무 조정이 필요하면 금감원 1332 또는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하면 돼. 생활금융의 동반자 한국대부금융협회. 금형 플라스틱 고무 산업 전시회 코플라스와 인터몰드 코리아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과 한국 ENX가 주최하는 국제 금형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산업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92.7 MBC 라디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의회 최재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여준성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다음 행보에 고심하고 있고요. 거리 집회는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선거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 국회며 중요한 입법이나 협의까지도 멈추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앞둔 정치권 분위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변론이라든지 탄핵 심판 정말 치열했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지켜봐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준성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오늘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지 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11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고 최후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속속 진실들이 드러나게 됐었고 저도 그 수거 대상에 속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네. 장관 보좌관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파면은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판 과정에서 국헌문란 그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때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 내용을 보시면 온갖 책임 회피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고 또 궤변을 일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담함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설적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계엄이 없었다면 저분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파면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예. 일단 큰 틀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하는 이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우리 정치의 문제라고도 보는 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년 7개월 동안 국무위원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은 무려
29번 있었고요. 이번 특히 25년도 예산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를 0원으로 감액하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선관위 사과도 있었지만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있어서 청년들의 공분도 샀는데요. 네. 정말 너무했다. 이거는 나라가 사실 정상이 아닌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준석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지금의 국회의 탄핵안 발의 이제 헌재에서 10차 또 최종 변론을 마치고 현재 평의 중입니다. 네.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이고 판결 한 14일 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나라의 상황이 정말 엄중하고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뭐 한 주가량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찬반 양론이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집회가 굉장히 이제 격화가 되면서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더불어서 뭐 대학가에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3.1절 연휴가 이게 길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들도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최재민 의원님께서 먼저. 예.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수일 내에 혹은 한 10일 전후로 그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날짜로 봤을 때 14일 전후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찬성, 반대 집회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3.1절에는 전국에서 찬성, 반대 지지자들이 서울로 다 올라와서 네. 집회를 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6년 전 3.1절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올해 3월 1일의 모습을 106년 전 선배들이 지켜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또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지금부터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헌재의 시간입니다. 변론이 다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젠 우리 정치권도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의견이 있는 시민들도 헌재의 시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삼권 분립을 지키는 거고 또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격화되는 집회보다는 우리가 헌재의 판결을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변론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은 끝이 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정말 최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의 시간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준석 위원장님은 혹시 뭐 3.1절 뭐 집회 가셨거나 저도 당원분들하고 같이 서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좀 보셨나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네.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6대 3.5 정도로 탄핵 찬성과 반대가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탄핵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집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이 여론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예. 최재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3.1절이었습니다. 그렇죠. 3.1절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3.1절에 국민에게 총을 겨눈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온갖 욕설과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향해서 뭐 이 XX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내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집회에서 그대로 낭독되기도 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서천호 의원 같은 분들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회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폭력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더 먼저 나서서 좀 자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더 이거를 선동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더 거칠어지고 뭐 좀 격앙된 그런 느낌의 언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서 먼저 좀 그런 분위기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최재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정치가 양당의 양극화 정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악마화해야 나와 우리 정당에 도움이 되는 반사이익 정치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하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그 민주당의 전 이탄희 의원도 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반사이익 정치,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말을 앞당기지 않으면 결국 나라의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이 정치에서는요, 정권 발목 잡기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 선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입니다.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더 지금 극화되는 것은 결국에 이 반사이익 정치의 틀 안에서 우리 정치가 흘러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이제 또 지지하는 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작은 아주 얕은 정치적 계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느 정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예. 정치는 좀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의 기준에는 단지 대통령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 시스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은 분열의 정치하지 말고 화합의 정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판결까지는 정치권부터 나서서 헌재의 시간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양극화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좀 심해지면서 상대를 악마화시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반사이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 더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말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윤석 위원장님?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국민을 보고 국론을 통합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극렬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 가서 그런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쏟아내는 것들 보면서 네. 이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집회가 폭력적이고 극우화가 될수록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대다수, 그리고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들, 저희 이제 예전에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뭐 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샤이 중도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비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저는 아마 이제 뭐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의힘도 그런 여론의 추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앞으로 그런 집회에 나가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제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기각, 인용 이런 예측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뭐 전반적인 정치권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분주하게 바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원도의 정치권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준석 위원장님께서 강원도는 좀 어떻게 할 것이다 예측되는 게 저는 있나요? 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용되는 순간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도 바로 대선 경선을 실시하게 될 거고 우리 강원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도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원을 더 확대하는 당원 배가 운동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당원들과 다양한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의기투합을 좀 하고 있고 또 강원도와 원주를 발전시킬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공약 준비를 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각은 상상도 하기 싫은 예. 상황이어서 그 기각은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기각 시나리오는 아예 제외하고 강원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내부적으로는 어떤 당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운동과 더불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공약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예. 뭐 헌재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 최후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87년 체제의 헌법을 개정하는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 정치 시스템 가지고는 이거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구조가 된 것 같고요. 예. 만약 인용이 된다 그러면 여준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기 대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양당 또 다른 모든 정당의 주자들이 좀 발빠르게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강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예. 전국에 있는 우리 지역 정치권도 사실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역시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개헌의 아젠다를 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자들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에서는 정권 발목 잡기와 거부권 행사 그로 인해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좀 더 좀 골이 깊어지는 이런 정치로는 더 이상 우리가 나라도 손해고 국민도 손해라는 인식이 또 그런 공감대가 중도층에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개헌 논의가 아마 주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든 야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금 개헌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이게 두 분께서도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뭐 이런 예측들을 뭐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렇게 양측에서 반발과 뭐 혼란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준석 위원장님? 예. 정치권은 바로 대선 모드를 가기 때문에 혼란은 적을 겁니다. 예. 다만 극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이분들이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 서부지법의 폭동처럼 극우 세력이 각종 지금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우려가 있고, 헌재에 대한 테러가 우려가 되고, 또 극우 세력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기 대선에 들어갔을 때 그 대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나 선관이나 이런 관계기관들이 그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거를 선동하거나 부추기지 말아야 되는 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이제 해야 할 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이런 반발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국민을 좀 통합시킬 만한 뭔가 그런 방법도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일로 시작이 된 이 헌재의 판결까지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탄핵 찬성하는 이제 좀 극에 계신 분들의 반발 정말 심할 겁니다. 네. 또 인용이 되면 마찬가지로 또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끝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반발이 심할 건데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실 이걸 리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좀 매몰되어 있지 말고 네. 다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예를 들어 지금 연금 문제도 자동 조정 장치 가지고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 그다음 아까 말씀한 저출생 고령화 부분, 연금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 나아가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를 내줄 수 있는 정당이 사실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 사람이 악마기 때문에 날 찍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극렬한 우리 팬층을 다시 끌어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적절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 또 그런 지도자 그런 주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짧게 1분씩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회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주요 뉴스 때도 얘기를 했지만 3월 국회가 좀 빈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각성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준석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예. 3월 국회는 아마 대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이상 부정하는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결론이 나도 존중해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 혼란을 빨리 여야가 수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생 문제에 더 천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는 3월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3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바라는 거는요. 헌재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이 먼저 분열의 싹을 틔우는 그런 메시지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국회에서 그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연금 문제만큼은 네.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거 20대 30대 청년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큰일 되는 나죠.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생활에 맞닿아 있는 문제에 3월 국회에서는 연금 문제만큼 진일보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의 어떤 위기로 닿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만큼은 좀 제대로 논의가 되길 기대를 해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두 분께서 좀 이제 정치권이 더 먼저 이렇게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3월 강원도의 정치권의 향방을 비롯해서 저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 갑 여준성 지역위원장 그리고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